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일본은 왜 어쩌다 엔조쿠 사이 원조교제의 천국이 되었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조교제의 뜻은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조건만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원조교제의 경우는 미성년자의 뉘앙스가 좀 더 크긴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원조교제는 전부 다 성인까지 포함한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어린 젊은 여성이나 남성이 돈을 목적으로 나이가 있는 여성이나 남성을 만나고 관계를 가지는 일이야 인류 역사에서 쭉 있어왔지만 이게 몇몇 소수의 사례가 아니라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단어가 생기고 사회 문제로까지 퍼진 건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단연 원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뒤에서 이야기할 테지만 이유는 일본이 경제면에서 가장 먼저 발전과 현대화에 성공한 동시에 가장 먼저 경제 불황을 맞았기 때문이죠. 일본이 빠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지금도 심각해서 각광받을 뿐이지 일본과 비슷한 경제발전 절차를 밟아온 한국에서는 이미 90년대에 원조교제가 사회 문제로 한번 떠올랐고 영어권에서는 슈가데디, 슈가맘이 조금 노골적으로 돈만 노리는 여성들이 폄하하는 골드디거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학비를 위해 중년 남자와 관계를 가지는 스튜던트 서비스라는 영화가 개봉할 정도로 그렇게 막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되었죠. 그리고 용어가 없었더라도 앞에서 말했듯 사회가 만들어진 곳에서는 또 보수적이지 않을수록 개인주의가 발달한 사회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 작게 나타났습니다. 보수적인 사회는 외부의 시선과 지방 간의 합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덜하지만 개인주의가 강하면 서로만 좋으면 그만인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느낌이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보수적이고 외부의 시선을 엄청나게 신경 쓰는 일본에서 원조교제가 사회 문제로까지 떠오른 것은 분명 뒤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원조교제가 많았던 시기만 봐도 일본에서 왜 원조교제가 만연하게 되었는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죠. 그런데 현재 일본은 여전히 저성장에 빠져있긴 하지만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고용은 완전 고용에 가깝고 버블이 붕괴했을 때처럼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일본에서 원조교제가 30년 동안 꾸준히 있었지만 다시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냥도 많아졌지만 채널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파파카츠라는 이름으로 변형되어서도 나타나고 있죠.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 서양권도 예외가 아니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작부터 현재까지 한번 쭉 보죠. 1980년대 일본은 경제적으로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을 거치면서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미국 경제도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릴 때 일본은 소니, 파나소닉, 토요타, 혼다와 같은 기업들이 기술력과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했죠. 채널의 소니 영상에서 이야기했는데 당시 소니는 지금의 애플 포지션이었습니다. 혁신과 세련된 디자인, 비쌌음에도 모두가 선망하는 제품이었죠. 애초에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선망했던 애플을 세워서 따라잡고 싶었던 롤모델이 소니이기도 했고요. 당연하게도 일본의 소비 수준은 엄청나게 높아졌고 도시에는 고급 브랜드 매장이 즐비했습니다. 사람들의 소비 눈높이도 올라갔고 브랜드도 좀 좋은 게 아니라 명품 정도는 걸쳐야 했죠. 도쿄의 땅값은 상상을 초월했고 취업시장은 돌아다니면서 면접비만 받아도 생활이 될 정도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했으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모두가 풍족하게 살았던 건 아니죠. 물론 경제가 호황이었기에 조금만 뭘 하면 충분히 먹고 살 정도는 되었지만 분위기가 분위기라 화려한 소비에 대한 욕구가 강해졌습니다. 먹고 살 정도로는 문제없지만 사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눈이 높아지면서 유흥도 발전했죠. 때마침 등장한 게 테레쿠라 전화방이었습니다. 전화방에 들어가면 모르는 남녀가 연결되고 대화하다가 만나는 유흥의 일종이었죠. 다른 유흥과 다른 점이 익명성 보장이었습니다. 가게에 출근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둘만 아는 만남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고생이나 젊은 여성들은 화려한 소비, 명품을 사기 위해 전화방을 이용했고 남성들은 그런 목적으로 이용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브루세라 문화도 생겨났죠. 브루세라라는 단어만 보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부르마와 세라복을 합친 말로 여학생들이 입는 옷들을 뜻하죠. 우리가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흔히 보던 것들입니다. 다만 1980년대 후반의 브루세라 문화라고 하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옷을 사고 파는 것을 뜻했거든요. 여학생들, 젊은 여성들이 입던 교복이나 속옷을 판매하는 건데 비싸게 팔려나갔죠. 그래도 이때까지는 원조교제를 비롯한 이런 문화들이 엄청나게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일부일 뿐 사회 문제로 떠오를 정도는 아니었죠. 하지만 일본의 경제호황이 끝나면서 버블이 터지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초 일본의 버블 경제
경제가 붕괴하고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대다수 사회 문제들이 싹텄죠. 원조 규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나이대별로 조금씩 다른 상황, 다른 목적이었죠. 일단 청소년층은 경제는 위기였지만 사회 활동을 하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가 돈을 버는 입장은 아니었죠. 하지만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면서 불량아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시기 도쿄 시부야와 하라주쿠에 나타난 게 루즈삭스의 태닝한 피부,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불량 여고생들 코갸루죠. 이들 사이에서 유행한 게 앞에서 나왔던 텔레쿠라였습니다. 경제는 불황이었지만 텔레쿠라는 대호황을 맞았죠. 그런 코갸루들은 힘든 가정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원조 규제를 띄웠던 걸까요? 아닙니다. 1998년 아시아 여성기금에서 일본의 원조 규제에 대해 조사한 게 있는데 성인이 아니라 여고생의 10%가 원조 규제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 10% 중 생활이 힘들어서 가난해서 원조 규제를 띄웠다고 답한 사람은 극소수였죠. 대부분은 명품과 유흥을 위해서였습니다. 부모들의 돈벌이가 힘들어지자 용돈은 줄어들었지만 학생들의 소비 눈높이는 그대로였거든요. 샤넬, 루이비통과 같은 명품 브랜드는 학생들에게 적어도 불량아들 사이에서 단순한 사치품이 아닌 정체성과 서열을 나타내는 하나쯤 있어야 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원조 규제뿐만 아니라 브루세라 문화도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를 넘어서 브루세라 샵이 등장했거든요. 1995년에는 브루세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여성까지 등장했는데, 이 여성은 1년 동안 약 450장의 속옷을 판매해서 200만엔을 벌었죠. 청소년들은 사치를 위해 원조 규제를 했지만 성인들은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졌다고 해도 이미 집을 사고 정규직으로 취직해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 이 중에서도 해고까지 가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버블의 여파를 겪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크게 겪지는 않았습니다. 성인들 중에서도 버블이 터진 직후 사회에 막 진출하게 된 청년들이 문제였죠. 이 시기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은 집도 직장도 없었고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말 그대로 암울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로스트 제너레이션, 로스제네라고 불리는 잃어버린 세대죠. 빙하기 세대라고도 부르는데 말 그대로 취직 빙하기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취직이 힘들었냐? 신규 채용 비율을 보여주는 구인 배율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죠. 버블 경제가 터지기 전 구인 배율은 1.4가 넘어갔습니다. 구직자 한 명당 1.4개의 일자리가 있었다는 말이죠. 구인 배율은 버블 붕괴 직후 0.76으로 급락했고 1999년에는 0.48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간에 잠깐 회복하기는 했지만 2009년에는 0.47까지 떨어졌죠. 심지어 이 일자리들은 버블이 터지기 전의 일자리와 질이 아예 달랐습니다.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 일자리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겉으로는 괜찮은 회사처럼 보이더라도 블랙 기업인 경우도 많았죠. 여기다 일본의 일자리 문화까지 합쳐지면서 더 골치 아파졌습니다. 일본은 대학 졸업 시점에 일괄적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평생 고용하는 시스템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대학 졸업 시점에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다시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말이죠. 앞서 말했듯 원조 규제는 경제가 안 좋을 때 급증합니다. 특히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격차가 심할수록 더 많아지죠. 당연하게도 이 시기 성인과 성인 간의 원조 규제도 급증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학비를 위해서, 학자금을 갖기 위해서 젊은 층은 원조 규제에 뛰어들었죠. 한번 원조 규제에 빠진 사람들은 직장으로 돌아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원조 규제에 뛰어든 사람들의 대부분이 취직에 실패한 이들이었기에 금방 말한 일본의 문화상 신규 채용에 합격하기는 더 힘들어졌으니까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깨졌고 취업 빙하기도 계속되었고요. 여기다 한 번 만남에 큰 돈을 받을 수 있었기에 원조 규제로 버는 돈맛에 빠져버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인 간의 만남을 법적으로 막기에는 좀 힘든 감이 있기도 하고 당시 젊은 층의 사회 문제로 떠오른 건 프리터와 니트, 히키코모리였죠.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 부모의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아니 방에서도 나오지 않는 젊은이들이 급증한 게 더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텔레쿠라와 브루세라는 90년대 후반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정부가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죠. 좋은 직업을 가진 가정도 있는 중년 남성, 공무원, 회사 간부, 심지어는 주부까지 원조 규제로 체포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원조 규제가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텔레쿠라도 사라지고 처벌도 받는데 하다가 걸리면 사회적으로 매장이니 실제로도 좀 사그라들었고요. 하지만 절대 사라지지는 않았죠. 오히려 더 은밀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부터죠. 온라인의 발전
발전은 원조교제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사이트와 게시판을 통해서 익명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 시기부터는 법이 강해져서 청소년들의 원조교제는 줄었지만 성인들의 원조교제가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아이게 사이트, 만남 사이트의 등장은 안 그래도 성행하던 원조교제에 기름을 부었죠. 겉으로는 데이트였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상 성매매 사이트 수준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성매매도 들키면 처벌이었기에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죠. 정부 계약, 흔히 말하는 스폰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용돈처럼 돈을 주고 정말 연애를 하는 거라고 하면 매매가 아니라 좋아서 둘이 만나는 거라고 하면 일회성이 아니라면 성매매가 아니었거든요. 한 여성이 여러 명에게 돈을 받으면서 만나도 바람이나 문어발 연애를 하는 것처럼 취급될 뿐이었죠. 청소년들의 원조 규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아키하바라와 신주쿠를 중심으로 여고생들이 이상한 전단지를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JK 비즈니스, 여고생 비즈니스의 등장이었죠. 여고생과 손잡고 산책하기, 마사지나 귀청소 같은 게 주 서비스였습니다. 대부분은 정말 나와있는 서비스가 다였지만 그 이면에는 옵션이라고 불리는 은밀한 거래가 존재했고요. 2008년 금융위기는 원조 규제가 더 성행하도록 만들었죠. 금융위기를 겪은 젊은 층은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경제라는 게, 돈이라는 게 내가 뭐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국 상황이 시대가 따라 주어야 하는구나. 성공하는 건 극소수구나. 결국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구나.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들 이외에 남은 이들의 선택지는 둘 중 하나였죠. 실패에 순응하거나 조금 불법적이더라도 돈을 벌거나 대부분은 실패에 순응했습니다. 히키코모리 같은 사회 문제는 어떻게 손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해졌죠. 일본 정부도 원조 규제와 히키코모리 문제에 이런저런 정책도 써보고 해봤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정책 몇 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일본의 경제가 좋아지길, 구인시장이 다시 괜찮아지길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이 대아이게 사이트를 거쳐 원조 규제는 더 발전해서 파파카츠라는 이름으로 둔갑했죠. 파파카츠는 다른 데이트앱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냥 대놓고 조건을 조율하고 만남을 주선하는 앱이니까요. 겉으로는 성매매를 표방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뭐 다들 알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의 취업시장에 봄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사, 뉴스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작년에도 난리였는데 현재 일본은 취업난이 아니라 구인난이죠. 2024년 일본의 구인 비율은 1.7일까지 올랐습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도 1.2 이상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잃어버린 세대가 취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잃어버린 세대는 이제 너무 늙어버렸거든요. 일본에서 중년 히키코모리 문제가 터지고 있는 이유죠. 어찌되었든 지금 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청년들은 일자리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원조 교제도 줄어들었을까요? 아니요, 파파카츠는 대호왕입니다. 심지어는 가격도 점점 저렴해지고 있는데 이유는 파파카츠에 뛰어드는 공급자들, 여성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아니, 취직이 잘 되는데 경기가 괜찮은 것 같아 보이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현재 취직 시장에 봄이 온 게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이 큰 것처럼 돈도 같이 늙었기 때문이죠. 현재 20대, 30대는 취직 걱정이 없는 세대이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가장 가난한 세대입니다. 사실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일본은 조금 더 극단적이죠. 핵심은 자산 격차입니다. 앞서 나왔듯 버블 시대에 직장을 다녔던 사람들은 버블의 여파를 가장 덜 맞은 세대입니다. 지금 60대 이상인 사람들이죠. 실제로 2024년 기준 일본의 가계 금융자산은 2000조엔이 넘지만 60대 이상이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0대 이상 고령자가 일본 주식의 41%를 소유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죠. 여기다 가장 부유한 세대인 동시에 연금까지 받는 세대이고요. 청년층이 자산이 없는 거야 사실 당연합니다.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까요. 문제는 과거와 달리 버는 돈으로 자산을 형성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자산의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서 월급으로 도시의 집은 넘볼 수 없는 수준이 되었는데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하락한 데다 저출산 고령화로 과거와 비교해 소수의 인원이 다수를 부양하게 되면서 떼가는 돈도 많아졌거든요. 즉 임금으로는 자산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셈입니다. 그렇다고 잃어버린 세대 로스제네와 같이 부모 세대에게 기댈 수도 없죠. 로스제네가 히키코모리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부모 세대가 그나마 부유했기 때문인데 현재 일본 청년층의 부모 세대가 로스제네에 해당하거나 걸친 세대거든요. 즉 현재 일본 청년들의 대부분은 오롯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세대인 겁니다. 파파카츠가 전부 성을 사고 파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기에 진짜 밥만 먹고 대화만 나누어도 돈이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기에 청년층은 부업 개념으로 접근하고 중년부터 60대 이상의 비교적 부유한 세대는 고독감,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앱을 통해서 돈을 지불하죠. 처음에는 일종의 정서적 서비스인 셈입니다. 이 중 일부가 아니라 상당한 숫자가 원조 교재로 성을 사고 파는 형태로 발전하는 게 문제죠. 이런 이유로 현재 일본에서는 다시 원조 교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정부는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왜 막지 않는 걸까요? 일단 데이트 앱이라는 게 법적으로 막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성인들끼리 합의하에 만나는 걸 막는다는 게 매칭 될 때마다 경찰이 붙어서 진짜 호감으로 만나는지 돈이 오고 가는지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규제해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즉 현재 원조 교재가 성행하는 이유인 세대 간의 급격한 자산 격차와 재분배의 실패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될 게 뻔하니까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파파카츠가 부의 재분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즉 현재 일본의 원조 교재 파파카츠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 사라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구조적 문제니 해결법은 시간이 지나서 부와 사회 구조가 새롭게 개편되는 게 다죠. 나라가 60대 이상인 사람들의 자산을 그냥 뺏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또 투표권도 윗세대의 수가 훨씬 많기도 하고요. 일본의 사회 문제들이 비슷하게 시간이 지나고 한국에 나타나기에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좀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은 왜 어쩌다 엔조코 사이 원조 규제의 천국이 되었나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